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오늘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구단선은 국제법에 따른 것이 아닌 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인도네시아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무부는 그러면서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육군 참모총장은 중국이 인도네시아령인 나투나 섬 일부를 포함하는 이른바 구단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루후트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국가안보회의 의장은 어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만일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을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미국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가 미 의회 사절단을 이끌고 티베트를 방문했다고 중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펠로시 대표의 방중은 양국 간 상호 정치 교환 방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펠로시 대표의 이번 중국 방문은 사전에 발표되지 않는 등 거의 알려진 게 없습니다. 중국은 특히 문화와 종교적 박해 논란이 일고 있는 티베트 자치구에 대한 해외 접근을 엄격히 통제해 왔습니다. 펠로시 대표는 과거 티베트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중국이 분리주의자로 간주하고 있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만난 바 있습니다. 중국 경찰이 범죄 용의자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일상적으로 가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오늘 발표한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 경찰의 고문 기법에는 구타와 잠 안 재우기, 오랜 시간 고통스러운 자세 강요하기, 음식이나 물, 의약품 제공하지 않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경찰이 여전히 재판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고문 가해자들이 책임을 추궁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또 자백을 유죄 판결의 주된 근거로 삼는 중국 형사사법체계의 뿌리 깊은 관행도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내 쿠르드족 자치정부군이 오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북부 신자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ISIL은 지난해 8월 야지디 소수족 주민들을 산속으로 몰아넣은 뒤 신자르를 장악했습니다. 쿠르드 자치정부는 성명에서 7,500명의 병력이 신자르 지역을 탈환함으로써 ISIL 보급로를 차단하고 민간인 보호를 위한 완충지대를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젠 쿠비스 UN 이라크 특사는 어제 이라크 정부군도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ISIL에 맞서 점진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최근 보고서에서 ISIL이 살인과 납치, 성폭행, 고문, 소년병 동원, 약탈 등 민간인들을 유린하고 있으며 여전히 1,500명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늘 튀니지와 오스트리아, 터키 순방길에 나섭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순방 중 시리아 사태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리 장관은 첫 방문국인 튀니지에서 미국과 튀니지 간 전략 대화에 참석해 양국 간 협력 강화와 ISIL의 테러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어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난달 열린 시리아의 미래에 관한 2차 국제회담에 참석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테인세인 미얀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얀마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됐다며 축하했습니다. 미얀마의 예 흐투트 공보장관은 오늘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테인세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실시된 미얀마 총선거의 개표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압승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최근 신변 이상설이 제기된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지방의 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인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내년 초 중국 방문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북한 인권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점차 흐려져 오후에 황해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함경 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최근 신변 이상설이 제기된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지방의 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룡해는 어제 열린 리을설 북한군 원수의 장례식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사정이 밝은 대북 소식통은 12일 북한의 최용해 당비서가 지방의 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숙청까지는 아니고 해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정확한 해임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최용해 비서가 근로단체 담당 비서였던 만큼 산하 청년동맹 업무의 성과 부진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동맹이 맡았던 백두산 청년 영웅발전소의 부실 공사가 직접적인 사유가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농촌이나 탄광에서의 혁명화 교육은 고위 간부에 대한 처벌 수위 중에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일각에서는 최용해 비서가 과거 2차례 처벌받았을 때처럼 비리 등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용해 비서는 지난 1994년에도 비리 혐의로 강등된 데 이어 2004년에도 비리 혐의로 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은 뒤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용해 비서가 북한 대표단장 자격으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고 방북한 중국 유인산 상무위원을 만난 만큼 북중 관계와 관련해 문책을 당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최 비서가 북중 관계 관련 일처리 과정에서 잘못했거나 북중 관계에서 기대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아 문제가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용해 비서는 지난 7일 사망한 북한의 리을설 인민군 원수의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빠지면서 신상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최용해 비서는 11일 리을설 원수의 장례식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7일 사망한 리을설 북한 인민군 원수의 장례식이 어제 평양에서 국장으로 진행됐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발인에 앞서 영전을 향해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성산 혁명 열사릉에서 열린 영결식에서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애도사를 통해 리을설이 선군혁명 위협의 승리를 위해 한평생을 바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한국의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리을설의 시신운구에 장갑차가 동원된 것은 항일 빨치산 1세대인 리을설에 대한 극진한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류인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내년 초 중국 방문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달 평양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면담했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권력 서열 5위인 류인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내년 4, 5월 중국 방문 가능성에 대한 최근 일본 등의 외신 보도와 관련해 보도 내용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류 상무위원은 외신에 나온 것은 외신일 뿐 북한과 관련된 보도는 중국과 북한 언론 내용만 믿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상무위원은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 국회 여야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방중단장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예수의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하루 전인 10일 한국 의원단과의 면담에서 김 제1위원장의 내년 초 방중 가능성을 부인했다고 서 최고위원은 전했습니다. 서 최고위원 등 한중 친선협회 소속 한국국회 여야 의원들은 류 상무위원과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류 상무위원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남북관계는 전망이 밝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다만 시간은 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류 상무위원은 지난달 9일부터 12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김 제1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중국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자신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류 상무위원은 북한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북중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했습니다. 류 상무위원은 또 지난번 평양 방문에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일관된 한반도 정책은 남북 기본 방침 3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평화와 안정, 비핵화,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방침입니다. 류 상무위원은 또 지난달 방북 당시 김 제1위원장이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와 원활한 관계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국 의원단에게 전했습니다. 방중단의 일원인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은 류 상무위원이 중국은 남북의 평화 통일을 희망하며 이는 중국에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중국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류 상무위원은 또 중국은 북한의 김 제1위원장 체제가 안정기에 접어들며 경제 상황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북한 인권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은 다음 달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의 류제이 대사는 10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류 대사는 이날 안보리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장소가 아니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류 대사의 발언은 유엔 주재 외교관들이 다음 달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토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류 대사는 유엔의 일부 외교관들이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12월에 미국이 의장국을 맡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데 대해 유럽연합 국가들과 일본, 한국이 지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당시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은 표결을 통해 11개 나라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데 찬성했지만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중국은 당시에도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다루는 장소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의 논의는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인권을 구실로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도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들은 지난달 말 안보리 이사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안보리가 올해 안에 북한 인권을 다루는 공식 회의를 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사회의 압력을 통해서만 개선할 수 있다며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논의는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한은 휴먼 라이츠 워치와 프리덤 하우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등 9개 단체가 공동 작성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인 서울인권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북한 인권 회의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이번 행사는 특히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치러져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이번 행사를 주도한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와 함께 회의 성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행사가 열리게 된 배경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가장 큰 그 이유는 작년에, 그러니까 2014년 2월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1년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COI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COI 보고서에는 북한에서는 반인도 범죄가 지금 저질러지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COI 보고서를 토대로 유엔 총회에서 아주 강력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하게 되었고, 또 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진 1년이 지났는데 북한 인권 상황은 전혀 지금 좋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회의를 주최를 하게 된 그 배경은 마침 또 올해가 그 영국에서 1215년, 즉 800년 전이죠. 네. 영국의 헌정과 헌법의 기초가 된 마그나 카르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마그나 카르타는 사실상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 국제사회에서 자유, 인권, 민주주의, 이걸 상징을 하는 그런 문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800주년 기념을 하면서 나름 이 마그나 카르타의 정신을 북한에 적용을 해서 800년 전에도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800년 후인 지금 북한에서는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권리가 존중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북한 인권을 다루는 국제적 저명 인사들은 물론이고 인권 운동을 상징하는 분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례적으로 이렇게 크게 열린 이번 행사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인권만 다루는 그런 국제회의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500명 가까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개회식 때 한 분도 아닌 두 분의 전직 총리께서 축사를 해주셨고, 또 대통령께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축사를 서면으로 보내주셔서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가 아주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이유는 평소에 북한 인권을 다루는 분들은 물론 다 모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클 커비, 네. 이 COI 위원장이시죠. 킹 대사, 미국의 킹 대사, 나루즈만 유엔 특별 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COI 위원 등등 많은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더불어 동티모르 대통령을 지내셨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호세 라모스 호르타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북한 인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민주주의의 아주 대가 상징을 하는 인물이시거든요. 네. 이분이 오셨고, 또 홍콩에서도 마틴 리라고 홍콩의 민주주의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창립한 분이신데 이분도 평소에 북한 인권 한 분이 아니셨는데 참석을 하셨고, 또 영국에서도 바로네스 버스컴이라고 상원 의원이십니다. 역시 평소 북한 인권 다루진 않으셨던 분인데 공통점은 이분들이 더 이상 북한에서 이런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것은 이건 한반도의 문제로 국한할 수가 없고 이건 국제사회의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의 문제는 글로벌한 이슈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이번 회의가 외연 확대
를 아주 대대적으로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북한 내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는데요. 이번에 언급된 방안들 가운데 유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혹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저희 이번 서울 인권 회의에서 많이 논의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유엔에서 굳이 국제형사재판소로만 우리가 의존할 필요가 없다. 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회부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유엔 안보리에서 회부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를 해야 되는데 비토권을 가지고 지금 반대를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제형사재판소로는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번에 다루스만 유엔 특별보고관은 보편적 재판 관할권이라는 그런 개념을 북한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네. 이 보편적 재판 관할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한 나라의 어떤 법원이 꼭 그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 재판 관할권인데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꼭 북한의 법원에서만 이게 취급이 돼야 될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륜적 그 범죄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의 재판 절차에 이 적용이 가능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또 그냥 일반인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유엔의 특별 보고관이 이런 제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이건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서울 인권회의를 앞으로도 정례화할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좀 부러웠던 것은 싱가포르에서 이 안보 정상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매년 열리는 연례 회의인데 이것을 약칭 샹그릴라 다이얼로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시아 안보를 논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국방장관들이 모여서 이 안보 문제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아시아 안보회의라고 그러는데. 네. 근데 인권과 관련돼서는 이런 회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를 서울인권회의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이 서울에서 매년 주최되는 이 아시아 인권 정상회의, 즉, 그러니까 뭐 정상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외교부 장관, 또 법무부 장관, 아시아권에서요. 네.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북한 인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인권 전체적인 문제들을 논하는 장이 마련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물론 거기에 핵심은 북한 인권 문제가 돼야 되겠죠. 네. 대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어제 서울에서 열린 서울 인권회의 개최를 주도한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만 협상은 계속돼야 한다고 일부 일본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전이 없을 경우 아베 정부가 조만간 협상을 접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가 10일 교착 상태에 있는 아베 신조 정부의 일본인 납북자 협상에 관한 일본 전문가 6명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납북자 문제 진전 가능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도 대북 압박을 위해 협상은 계속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NK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태평양 포럼의 아오키 나오코 객원연구원은 일본이 독자적으로 이 사안을 풀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협상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마가이 나오코 일본 국제대학 교수 역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하다 보면 적어도 일부 성과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과 계속 접촉하는 것은 압박을 위해서도 좋은 장치란 설명입니다. 아베 정부는 지난해 5월 북한과 일부 대북 해제를 대가로 북한 당국이 납북자 등 자국 내 모든 일본인 현황을 재조사하는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북한은 이후 지난해 7월 조사에 착수했지만 협상은 곧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양측의 협상은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를 풀기 위해 올해 중국 등지에서 몇 차례 비공식 접촉을 가졌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내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이 무의미하다며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야마나시 대학 북한연구소의 미야수카 토시오 씨는 NK뉴스에 북한 측이 만족할 만한 보고서를 조만간 준비하지 않으면 일본이 새로운 경제 제재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오이 대학의 니시오 준야 교수는 납치 문제 해결이 아베 총리에게 정치적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특별한 관심이 그에 대한 지지도를 크게 높인 점과 일부 납북자 가족들의 북일 대화 요청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외교적 고립이 깊은 상황에서 북일 관계 개선이란 보상으로 납북자 문제를 풀 것으로 예상해 북한과의 협상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이런 기대와 달리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지난 9월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공식 인정한 납북자 17명 가운데 8명 사망, 5명 송환, 4명은 전혀 북한에 입국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 정부가 오히려 납북자 문제보다 다른 사안들과 관련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종전을 전후해 북한에 매장된 일본인 유골들을 반환하는 대가로 미화 8,340만 달러의 경비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베 정부는 그러나 납북자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이며 그 진전 여부에 따라 다른 사안들도 차차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반도 모니터 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데니얼 로시는 NK뉴스에 납치 관련 북일 협상은 희극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조사를 약속한 게 희극이 아니라 북한이 제공할 보고서에 대해 진정성을 기대한 일본 지도자들의 순진함이 희극이라는 겁니다. 로시는 북한은 납북자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반면 일본은 북측의 조사 결과에 대한 진위 여부를 떠나 검증조차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이제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의지를 접어야 할 곤경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난 8월 BOA에 북일 협상은 인내를 갖고 장기적 차원에서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적정 시점이 되면 다른 조치를 강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BOA 뉴스 천일규입니다. 한국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탈북자들을 비보호 탈북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정착 지원금이나 주거 지원 등의 공식 지원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끌어안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비보호 대상자로 분류되면 기본적인 정착 지원금이나 주거 지원, 취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보호 탈북자란 입국이 허락돼 한국 국민이 됐지만 보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탈북자입니다. 한국통일부의 탈북자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국제형사 범죄자나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 탈출 혐의자, 한국 입국 후 1년이 지난 탈북자, 중국 등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탈북자 등은 비보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지난 2003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비보호 대상자는 172명, 이 가운데 한국 입국 1년이 지나 비보호 대상자가 된 탈북자는 126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습니다.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관련 법률에 몇 가지 항목을 놓고 있습니다. 기준을. 그래서 모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모두 받아들이지만 헌법에 따라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정해놓은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해당되는 분들은 우리 통일부나 이 국정원에서 비보호라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비보호 탈북자 정착 실태와 정책 재현을 위한 세미나가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비보호 탈북자 대다수는 한국 입국 1년 이내에 자신이 탈북자임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비보호 탈북 여성인 김미선 씨와 김혜숙 씨의 증언입니다. 신고하기 전 한국에서 중국 사람인 척하며 저는 살았습니다. 물론 한국에 입국하여 1년 내내 신고를 못한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비보호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가 불안정하고 법률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어되기 때문에 하나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불편하게 눈치가 보입니다. 비보호 대상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한국에 오면은 이제는 내가 우탁할 때가 있구나. 나도 이래 품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랬는데 주민등록 번호가 내려왔을 때 밑에 비보호 대상이라고 찍어 나왔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고. 한국통일부의 2015 탈북자 거주지 정착 지원 매뉴얼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보호 대상자가 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사회 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에서 12주에 걸친 기본 교육을 받은 후 관할 지역 하나센터에서 2주간 60시간의 교육과 사후 지원을 받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지역사회에 진출하면 정착금으로 1인 기준 미화 약 6,000달러가 지급되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할 경우엔 장려금도 나옵니다. 주거 지원의 경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살 집을 알선해주고 1인 세대 기준으로 11,000달러의 주거 지원금도 제공됩니다. 취업 지원으론 직업훈련, 자격 취득, 취업 장려금, 고용 지원금 등이 있고 취업해서 3년간 근속하면 최대 17,000달러의 취업 장려금도 나옵니다. 이 밖에도 생활이 어려운 탈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민간이 참여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보호 대상자로 분류되면 남북하나재단이 주는 860달러 상당의 긴급생활지원 외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임순희 명예연구위원은 탈북자를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인 이상 그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면서 비보호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해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 차원의 법 제도에서 그들을 지원할 수 없다면 민간 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통일연구원 임순희 명예연구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수용했으면 그 순간부터는 국가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법 제도적인 지원을 못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분들이 와서 여기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는 꺾지 말자는 얘기예요. 범죄자의식 갖지 않게 하자는 얘기죠.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각오, 그걸 좀 살려주자는 얘기예요. 임 연구위원은 이어 현재 한국 사회에 입국한 탈북자가 3만여 명에 달한다면서 더 이상은 이들을 동정이나 연민의 대상이 아닌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정재호 정착지원본부장은 매년 30명이 넘는 탈북자가 비보호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이들을 위한 교육, 정착 지원 제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 정착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을 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 있는 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구나.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야. 사람이 살만한 곳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나만의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우리 한국의 통일을 바라보는 측면에 있어서 이것들을 사회통합 측면에서 우리가 좀 끌고 나가야 되겠다. 정재호 본부장은 통일로 가는 길에 인권 문제를 비켜갈 수는 없다면서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당당히 민주시민으로 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드는 게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라크 북부에서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 병력이 ISIL이 장악한 요충지를 탈환하기 위한 대규모 공세에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중국에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스모그가 심각한 가운데 한반도에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먼저 중동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라크 북부 신자르에서 쿠르드 민병대원들이 대규모 공세에 돌입을 했습니다. 신자르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이 1년 넘게 장악한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쿠르드 민병대는 7,500명의 병력이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지원을 받아서 신자르 탈환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신자르라는 지역이 왜 중요한 곳일까요? 인구가 많은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요충지인데요. ISIL이 시리아와 동부 또 이라크 북부의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이슬람 국가 수립을 지난해에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수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시리아의 락가 그리고 이라크 북부 주요 도시 모술이 이들의 두 거점이 되고 있는데 신자르는 이라크 북부 시리아의 접경 마을로 락가와 모술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지나기 때문에 ISIL의 입장에서 시리아와 이라크를 잇는 가장 중요한 보급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만약에 쿠르드 민병대가 신자르를 탈환하게 되면 ISIL은 병력이나 물자 이동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기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막 지역으로 돌아서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신자르는 이 미군 주도 연합군이 ISIL에 대응해서 첫 공습을 가하도록 촉발한 곳이기도 한데요. 신자르는 이라크의 쿠르드 소수계인 야지디족이 주로 사는 곳입니다. 이들은 이슬람교가 아니라 고대 종교에서 내려온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ISIL은 처음부터 이들을 표적으로 삼았었습니다. 이들이 이 악마를 숭배한다면서 남성들은 살해하고 여성들은 성노예로 삼는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는데 지난해 야지디족이 산악 지역으로 도망을 갔지만 ISIL에 포위되면서 대규모 학살의 위기에 처했었고 그러자 미국이 구호품을 보내고 구조를 위한 작전도 지원을 했었고 결국은 이 연합군 공습을 촉발하는 사건이 됐었습니다. 네, 자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자르에서 공세에 돌입한 이 쿠르드 병력과 ISIL의 격렬한 포격, 또 연합군 전투기들의 공습이 목격이 됐고요. 쿠르드 자치정부 안보위원회는 ISIL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민간인들을 위한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목적이라고 밝히면서 쿠르드계 여러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세계 전선으로 나뉘어서 신자르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르드 민병대는 지난해 12월에도 신자르를 탈환하기 위한 공세를 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더 조직적이고 큰 규모로 ISIL을 압박하고 있고 연합군도 지난 일주일간 신자르에 집중적인 공습을 가했었습니다. 네, 자 한편 이라크 중부에서도 이라크군이 ISIL이 점령했던 지역을 일부 탈환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얀 쿠비스 UN 이라크 특사가요 안보리에서 그동안 이라크에서의 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쿠비스 특사는 지난 7월 중순 이후 이라크 군과 시아파 민병대가 주요 병력이 돼서 ISIL 점령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느리지만 진전이 있었고 여러 마을 등을 다시 탈환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ISIL이 점령했던 이라크 최대 정유시설을 탈환한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라크 현지 병력의 그 ISIL 대응 능력, 의구심이 좀 많았었는데 상황이 좀 나아진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라크군이 이 ISIL 병력에 비해서 큰 우세에 있음에도 무장과 병력 수 등에서 속수무책으로 지면서 퇴폐하면서 그런 우려가 커졌었는데요. 쿠비스 특사는 이라크 정부를 지원하는 병력이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ISIL을 압박했고 그럴 능력이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면서 또 연합군의 지원도 이 과거에 비해서 더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쿠비스 특사는 특히 현지 병력의 사기가 높다면서
이라크 정부군과 이들을 지원하는 부족들이 ISIL이 장악한 안바르주도 라마디 등을 비롯해서 더 많은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쿠르드 민병대나 이라크군의 공세를 보면 그동안 ISIL의 기세가 좀 꺾이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수세에 좀 몰리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좀 더 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쿠비스 특사는 어제 안보리에서도 이라크에서 ISIL을 완전히 격퇴하려면 아직 멀었다. 특히 ISIL은 여전히 이라크의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이를 장기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금과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SIL이 이라크에서 점령한 지역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라크 전체 국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넓은 지역입니다. 예. 또 ISIL의 이런 점령이 길어지면서 주민들의 고통도 심각한데요. 유엔에 따르면 300만 명의 국내외 난민이 발생을 했고요. 특히 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860만 명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앞서 이 ISIL이 이라크 북부에서 소수계인 야디지족을 이 겨냥해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ISIL에 붙잡혔던 야지디족 중에 여러 명이 이제 뭐 구출도 되고 탈출도 했는데 아직도 여성과 어린이 등 1,500명이 ISIL에 붙잡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주변 국가들과 대립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도 여기에 가세하는 움직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은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도 불구하고요. 이 동남아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네. 오늘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관해서 과거보다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인도네시아 정부의 구체적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의 루후트 판자이탄 치안 조정 장관이 오늘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루후트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중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인도네시아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다른 주변 국가들에 비하면 그동안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강력한 입장을 밝힌 계기가 있을까요? 루후트 장관의 이번 발언은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인데 따라서 이 회의에서 의제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루후트 장관은 특히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중국은 옛 지도에 들어있는 구단선을 기준으로 남중국해 대부분과 부속 도서들의 주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단선이라는 게 이제 남중국해 주변에 쳐져 있는 9개의 선입니다. 예. 이 선을 이은 지역을 이제 주권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인도네시아를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들이 주장하는 이 주권으로 주장하는 해역과 겹쳐 있고요.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인근 나투나 열도 주변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곳은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하는 곳이고 특히 이제 수산 자원, 또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해저 천연 자원도 풍부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인도네시아는 일단 대화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데 중국이 앞서 이 필리핀이 이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했고 재판소에서 이를 다루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반발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쭉 남중국해 문제는 당사국과 양자 간의 이제 대화로 풀어야 될 문제고 국제사회에서 분쟁화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 왔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이번에 이제 필리핀의 제소로 국제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한 후에도요. 필리핀의 이런 조치로 양국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면서 이제 관계 개선은 필리핀에 달렸다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필리핀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필리핀 외무장관과의 만남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언급했었습니다. 네. 자, 국제재판소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게 될까요?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가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심리에 착수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지난달에 그런 발표가 나왔고요. 앞으로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에 내년 중에 판결을 내릴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필리핀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자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릴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는 자국의 주권 문제라면서 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직권남용이고 앞으로 협조하거나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인도네시아마저 이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이 문제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예. 앞서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이 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중국에도 영향력이 있다면서 중국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었죠.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중국이 최근 동남아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인데 이 남중국해 문제가 발목을 잡아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동남아 국가들은 이 중국이 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시설 등을 건설을 하면서 직접적인 군사 위협이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과의 안보 협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뭐 베트남 같은 과거 중국과 우방이었던 나라들도 미국과 군사 협력을 늘리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에 대응해서 이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을 하고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는데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소식 하나 더 살펴보죠. 최근 대기 오염으로 인한 스모그가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 베이징이나 아니면 이 중국 동북 삼성의 도시들을 찍은 사진을 보면요, 마치 구름 속에 쌓여 있는 것처럼 뿌연 상태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물도 잘 보이지가 않을 지경이고요. 거리를 오가는 행인들은 대부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인데 모두 대기 오염 물질이 이 지상에서 안개처럼 같은 상태가 된 이 스모그 때문입니다. 네, 사실 이 중국 이 대기 오염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특히 겨울만 되면은 굉장히 스모그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난방의 대부분을 석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난방을 시작하는 시기가 되면 이제 난방을 먼저 하는 이제 동북부 쪽부터 이 스모그 상황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특히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대기의 흐름이 적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스모그가 발생하면 잘 사라지지 않고 이번처럼 이제 며칠씩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어느 지역이 심한가요? 아무래도 베이징을 비롯한 화북 지역하고요, 이 한반도에서도 가까운 동북 지역인데 중국 기상당국도 안정된 기압 배치 때문에 스모그가 당분간 소멸되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 동북 삼성인 이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에서는 최근 며칠간 매우 심각한 수준의 대기오염 수치가 기록됐는데 현지에서 관측한 이 대기오염 지수로서는 거의 뭐 최악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이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가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56배 이상이라고 하니까 매우 심각한 수준이죠. 예, 이렇게 심각한 수준이라면 건강에도 굉장히 좋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비영리 연구단체가 발표한 그 조사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중국에서 대기오염과 관련돼서 죽는 사람이 매일 4,000명, 매년 1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뭐 정말 그렇게 많이 이 대기오염 때문에 사람이 죽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대기오염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뭐 폐 같은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당뇨병 같은 다른 치명적인 질병도 악화시킨 거나 유발한다는 것은 뭐 의학계에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전체 인구의 38%가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건강에 해로운 대기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중국 기상당국도 건강과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요? 네, 이 기상당국은 스모그가 심해지면서요, 가시거리가 매우 짧은 수준이기 때문에 특히 운전할 때 사고 등에 주의할 것을 권고를 했고요. 또 외출도 삼가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득이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거나 외출 후에도 손을 잘 씻는 등 개인 위생에 유의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네, 중국이 한반도에서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또 특히 가까운 동북 삼성 지역에서 스모그가 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이 중국의 스모그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바람의 방향이 결정적일 텐데 예. 지난 며칠간에는 남풍이나 서남풍이 주로 불어서 이제 영향이 적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바람이 분 것이죠. 하지만 한국 기상당국은 주말 이후에 이제 북풍이 불면서 그때까지 동북 삼성의 스모그가 소멸되지 않으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2를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점차 흐려져 오후에 황해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전 지역 오전에는 구름 많고 흐리다가 오후 들어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5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해주 최저 13도, 최고 1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오전에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리겠고 오후에 비나 곳에 따라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8도, 최고 14도, 해산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구름 많이 끼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5도, 최고 11도, 선봉도 최저 2도, 최고 9도가 예상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수치 여사와의 통화에서 더욱 포용적이고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미얀마를 위해 오랜 기간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희생 정신을 발휘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번 총선에 따른 새 정부 구성은 미얀마의 민주화 전환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미래에 보다 나은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테인세인 대통령에게도 전화를 걸어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축하했습니다. 두 정상은 모든 당사자들이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 포용적이고 대표성을 지닌 정부를 구성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이라크 내 쿠르드족 자치정부군이 오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로부터 북부 신자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ISIL은 지난해 8월 야지디 소수족 주민들을 산속으로 몰아넣은 뒤 신자르를 장악했습니다. 쿠르드 자치정부는 성명에서 7,500명의 병력이 신자르 지역을 탈환함으로써 ISIL 보급로를 차단하고 민간인 보호를 위한 완충지대를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젠 쿠비스 UN 이라크 특사는 어제 이라크 정부군도 ISIL에 맞서 점진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최근 보고서에서 ISIL이 살인과 납치, 성폭행, 고문, 소년병 동원 등 민간인들을 유린하고 있으며 여전히 1,500명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늘 튀니지와 오스트리아, 터키 순방길에 나섭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순방 중 시리아 사태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리 장관은 첫 방문국인 튀니지에서 미국과 튀니지 간 전략 대화에 참석해 양국 간 협력 강화와 ISIL의 테러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어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난달 열린 시리아의 미래에 관한 2차 국제회담에 참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에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오늘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구단선은 국제법에 따른 것이 아닌 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인도네시아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무부는 그러면서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할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육군 참모총장은 중국이 인도네시아령인 나투나 섬 일부를 포함하는 이른바 구단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국가안보회의 의장은 어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만일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을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미국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가 미 의회 사절단을 이끌고 티베트를 방문했다고 중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펠로시 대표의 방중은 양국 간 상호 정치 교환 방문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문화와 종교적 박해 논란이 일고 있는 티베트 자치구에 대한 해외 접근을 엄격히 통제해 왔습니다. 펠로시 대표는 과거 티베트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중국이 분리주의자로 간주하고 있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만난 바 있습니다. 중국 경찰이 범죄 용의자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일상적으로 가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오늘 발표한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 경찰의 고문 기법에는 구타와 잠 안 재우기, 오랜 시간 고통스러운 자세 강요하기, 음식이나 물, 의약품 제공하지 않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경찰이 여전히 재판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고문 가해자들이 책임을 추궁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